질문 있으세요? 우리가 13장 게임 이론 얘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내용까지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중간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예, 우리가 프리즈너스 딜레마 이그젬플 하나 보고 있었고요. 예, 베스트 리스판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우선 이제 간단하게 두 사람이 자백을 할 것인지 버틸 것인지 두 가지 전략 가운데 이제 하나를 선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전략을 선택했을 때, 물론 전략은 두 가지죠. 각각 두 가지, 각 사람에게 어떤 페이오프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의 친구가 조시예요. 조시가 자백을 하는 경우, 자백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저기 분리되어 있는 저쪽 취조실에서 자백을 한다고 예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죠. 우선 조씨가 자백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자백을 할 때와 버틸 때 각각 형량을 비교해 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자백을 한다면 여러분의 형량은 5년이 될 것이고, 만일 자백을 한다면 형량이 10년으로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둘 다 자백을 하면 형량이 10년이 될 테니. 버티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버티고 조씨가 자백을 하면, 그러면 이제 조씨 친구는 풀려나고 여러분만 10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의 페이오프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게 더 좋은 결과니까요. 여러분 둘 중에 컨페스 할 것인지 홀드아웃 할 것인지 중에서 이제 컨페스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컨페스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가장 높은 페이오프를 제공하는 전략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컨페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베스트 리스판스라고 불러요. 최적 반응, 최적 대응, 이렇게 뭐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최적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스트 스트래티지.
그래서 최적 전략 혹은 뭐 최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나의 보수가 가장 높아지는 그러한 전략, 가장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베스트 스트래티지라고 불러요. 보수가 이렇게 쓸까요? 죄송합니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가장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 그 전략이 바로 베스트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컨패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같이 컨패스를 하는 것이 베스트 리스폰스 혹은 베스트 스트래티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옆방에 있는 조씨가 버틸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선택이 좋을까? 마찬가지로 자백을 할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버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백을 하면 지금 친구는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풀려날 것이고 친구가 버티고 있는데 같이 버티고 있으면 형량은 2년이 될 거예요. 당연히 예,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풀려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친구가 버티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베스트 리스판스 혹은 뭐 베스트 스트래티지는 이 경우에도 컨페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 상관없이 항상 컨페스 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 다음에 이 게임을 잘 보시면 특히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보시면 대칭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메트릭이라고 하는데요.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조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U라고 써도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오프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전략도 같고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조합도 두 사람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그러니까 전략 조합에 대해서 내가 얻게 되는 페이오프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페이오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게임은 시메트릭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칭입니다. 그래서 조시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항상 컨페스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조시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조시도 항상 컨페스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뭐가 나의 베스트 리스판스인지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베스트 리스판스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냥 컨페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당연히 조씨도 알고 있겠죠. 조씨는 여러분이 항상 컨페스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조씨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씨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전략을 사용하든 항상 컨페스 하는 것이 최선인데 여러분이 컨페스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조씨도 컨페스를 하겠죠. 다시 돌아가서 조씨가 컨페스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컨페스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우선 이제 도미넌 스트래티지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프리즈너스 딜레마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우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나의 최적 전략이 동일하다면 바로 그 최적 전략을 우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 나의 최적 전략이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그러니까 confess, 상대방이 confess를 하든 hold out을 하든 나는 항상 confess하는 바로 그 confess라고 하는 전략이 바로 dominant strategy입니다. 그 전략이 우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우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confess가 dominant strategy고 조시 같은 경우에도 confess가 dominant strategy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 모두 confess를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뭐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결국 두 사람은 자신의 dominant strategy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우월 전략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겠지만 두 사람 모두 이렇게 컨페스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여러분도 컨페스를 할 것이고 조시도 컨페스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조합, 이 전략 조합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미넌 스트레이지 모두 두 사람 모두 더미넌 스트레이지가 있으니까 우월 전략을 선택할 것이고 이 우월 전략의 조합이죠. confess, confess. 이 우월 전략의 조합이 바로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 표현하면 우월 전략 내쉬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존 내쉬고요. 이 경우에 이제 confess가 우월 전략이고 그리고 이 네 개의 셀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바로 이 셀이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이에요. 균형입니다. 그냥 줄여서 내시 균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시 균형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다음 시간에 조금 있다가 제가 다음 챕터에 가서 섹션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시면 어떤 현상을 하나 관찰할 수 있냐면 뭐 한 사람이 풀려나고 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는 뭐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결과 둘을 비교해 보라면 한 사람은 독박을 써서 10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고 한 사람은 풀려나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둘 다 모두 5년씩 감옥에서 보내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과 한 사람이 10년 동안 수감되어 있고 한 사람은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뭐가 더 나은 결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둘 다 5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보다 둘 다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반드시 이게 더 좋아요. 이 둘은 비교하기 어렵지만 이쪽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 이건 반드시 둘 다 컨페스 하는 것보다 둘 다 홀드아웃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아웃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프리즈너스 딜레마에서 딜레마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약속을 커미트먼트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반드시 구속력이 있다면 그러한 약속이 구속력을 갖는다면 둘 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프리즈너스 딜레마 그 딜레마는 그러한 어떤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다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프리즈너스 딜레마의 그 딜레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더 좋은 결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지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앞서 경쟁 균형이 파레토 옵티멀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후생 경제학의 제일 정의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시장에서 모든 것이 뭐 제대로 매끄럽게 잘 작동하고 있다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달성되는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더 이상 이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원 배분 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파레토 효율성이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컨페스보다 더 나은 얼로케이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홀드아웃인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두 사람 여러분과 조스를 그냥 내버려 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어떤 아웃컴 그 균형 상태는 컨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뒀더니 더 좋은 결과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왜 나타날 수 있을까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규명을 하냐면 coordination failure라고 얘기를 해요. 조정의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coordination failure, coordination.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 결과 자신의 약속이 구속력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응징을 가할 수 있다면 퍼니시먼트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둘 다 홀드아웃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지 못해요. 게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뭐 13장에서 다 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감옥에 갔다 와서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홀드아웃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홀드아웃을 하고 한 사람은 컨페스를 했거나 혹은 지금처럼 둘 다 컨페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서로 이제 응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게임을 repeated 게임이라고 불러요. 반복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어떠한 플레이가 이런 식의 플레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홀드아웃을 할 수 있겠죠. 두 사람 모두.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응징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전략을 tit for tat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건 뭐 이제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여하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게임 상황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프리즈너스의 게임을 프리즈너스 딜레마 혹은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조정의 실패,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게 되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시장 실패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장 실패가 그러니까 마켓 페일리어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해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은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시장에 혹은 이러한 그 게임에 개입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든가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왜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사실 선결되어야겠죠. 그래야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그 적절한 처방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은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경우에 혹시 질문 있어요? 제가 이거 13장을 끝내고 싶어서 말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노영환 교수님은 지난 학기에 14장, 15장까지 하셨더라고요. 중간 시험 전에.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 15장을 좀 깊이 있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중간 시험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화요일 시험이고 목요일에 제가 14장, 15장을 그냥 한 시간에 하루에 쭉 묶어서 75분 안에 그냥 끝내버릴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경제학 원론 후반부 거시경제학 파트로 넘어가면 뭐 제가 전공하는 부분이니까 속도를 잘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프리즈너스 딜레마의 경우에는 두 플레이어가 모두 도미넌 스트레티지를 갖는 경우였었습니다. 그 컴패스라고 하는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게임이었었는데 모든 게임에서 우월 전략이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월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이그젬플을 볼 텐데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 지나가 둘이서 서프샵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근처에 서프샵의 이름은 행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미 그 서프샵이 하나 있는데 그 샵의 이름은 라홀라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저기 어디죠? 예. 그 캘리포니아의 그 샌디에고 거기 그쪽 동네 이름이 라홀라야, 라홀라. 그 저쪽 멕시코랑 이제 가까운 곳이나 혹은 서부 지역은
그 스페니쉬 지역 이름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예. 뭐 라스베가스라든가 로스앤젤레스 이런 거 다 이제 스페니쉬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도 마찬가지죠. 라홀라 서브샵이 이제 있고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서브샵인 행텐을 오픈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존에 있는 샵과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새로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샵을 광고를 할 것인지 홍보를 할 것인지 홍보를 하지 않을 것인지 애드버타이즈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전략입니다. 애드버타이즈를 한다,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라홀라 서브샵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샵을 개설을 했으니까 경쟁 상대가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드버타이즈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죠. 여기서 플레이어는 이제 여러분이 개설한 오픈한 샵 행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라홀라입니다. 전략은 두 가지예요. 광고를 한다, 광고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오프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페이오프 매트릭스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라홀라도 알고 있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라홀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샌디에고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되게 좋다고 하는데 코로나 끝나면 가고 싶은 리스트, 위시 리스트 같은 게 만들어놨어요. 제일 가고 싶은 곳. 지금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 만약에 이제 라홀라가 애드버타이즈를 하고 행텐도 애드버타이즈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수입 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의 페이오프는 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샵의 이윤. 보시면 베스트는 뭐냐면 둘 다 광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광고를 해버리면 뭐 광고 효과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두 개의 기업이 서로 광고를 하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주변에 있는 지역 뭐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뭐 그냥 자신이 거주하는 곳 혹은 자신이 서핑하는 곳 가까운 곳에 있는 샵을 방문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이제 두 개의 샵이 시장을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장을 뭐 그냥 반반씩 나눠 먹고 있는데 둘 다 광고를 해버리면 뭐 결국 광고의 효과는 사실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광고를 하면 소비자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빼앗아가는 일종의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다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둘 다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보시면 둘 다 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윤이 $800씩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손님을 뺏어가는 거예요. 고객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한쪽이 애드버타이즈를 하게 되면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은 샵에서 상당히 큰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홀라는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애드버타이즈를 하게 된다면 라홀라는 $300밖에 벌지 못하고 여러분은 이제 $700를 벌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라홀라가 애드버타이즈를 했는데 행텐이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다면 라홀라는 $700를 벌고 행텐은 $300를 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리즈너스 딜레마에서와 같이 페이오프 매트릭스는 시메트릭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광고를 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어차피 시장을 나눠 먹고 있는 상태에서 둘 다 광고를 한다면 그냥 광고비만 지출을 하는 거예요. 메인 이펙트는 뭐냐면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마켓 쉐어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이죠. 광고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행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라홀라가 애드버타이즈를 할 것이라고 예상해 보죠. 라홀라가 애드버타이즈를 한다. 이제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애드버타이즈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만일 내가 애드버타이즈를 한다면 그렇다면 $400를 벌 수 있는데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으면 $300밖에 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상대방이 애드버타이즈를 한다면 나도 애드버타이즈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만일 그쵸? 베스트 리스판스는 애드버타이즈입니다. 라홀라가 애드버타이즈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여러분의 베스트 리스판스는 대응, 최적 반응은 애드버타이즈고요. 반대로 라홀라가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여러분이 애드버타이즈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손님을 뺏어올 수 있으니까. $700를 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라홀라와 같이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다면 $800를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같이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다면 저도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라홀라가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베스트 리스판스는 마찬가지로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 거예요. $800가 $700보다 더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 결과를 정리해 보면 그림에서 보시죠. 정리해 보면 상대방이 애드버타이즈를 할 거라고 예상하면 나도 같이 하는 게 좋고 상대방이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나도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즈너스 딜레마의 경우와는 다르죠. 프리즈너스 딜레마의 경우에는 우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는데 지금 이 그 서프샵에서의 경쟁에서는 우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애드버타이즈를 하면 나도 애드버타이즈를 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이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으면 나도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엔 우월 전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태는 우월 전략을 갖고 있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게임이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라홀라도 우월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게임에서 균형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게임. 더미넌 스트레티지가 있는 경우에는 균형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모두 다 더미넌 스트레티지를 선택할 테니까요. 더미넌 스트레티지가 없는 경우에 균형은 어디일까? 무엇이 균형일까? 자, 균형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균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래서 게임에서는 게임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서 이제 균형을 좀 다르게 정의하기도 해요. 여기에서는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게임의 균형을 정의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이 어떤 형태의 게임이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게임입니다. 이런데 동식 게임에서의 균형은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하고요.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두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어떤 이제 전략의 조합이에요. 예를 들면 confess 이렇게 전략의 조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을 때 나에게 가장 최선인 전략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전략의 조합이니까 한 사람은 플레이어 1은 X를 선택했고 플레이어 2는 Y를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플레이어 2가 Y를 선택했을 때 플레이어 1이 선택한 X라고 하는 전략이 베스트 리스판스여야 하고, 그렇죠? 첫 번째, 이제 Y가 주어졌을 때 이게 플레이어 1의 전략이고 이게 플레이어 2의 전략이라고 한번 해보죠. 선택한 전략입니다. Y가 주어졌을 때 X는 Y에 대한 베스트 리스판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죠. X가 주어졌을 때 플레이어 2가 선택하는 전략인 Y는 바로 베스트 리스판스여야 돼요. 그러니까 베스트 리스판스 to X라는 뜻이죠. 그렇죠? 베스트 리스판스여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내시 균형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쪽 사람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나의 전략은 베스트 리스판스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저쪽 사람, 경쟁자가 봤을 때도 제 스트레티지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스트레티지는 바로 자신의 베스트 리스판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즈너스 딜레마에서는 더미넌 스트레티지가 존재하니까 이런 더미넌 스트레티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시 균형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나의 베스트 리스판스가 바로
confess라고 하는 우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전략 confess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상대방의 베스트 리스판스가 confess고 그게 바로 우월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시 균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시 균형은 이제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게임에 어떤 전략들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액션 플랜, 전략의 조합들,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들에는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오프는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중요한, 뭔가 이렇게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실을 또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서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을 생각해 보면 북한은 아마 남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 다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게 일본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는데 저쪽에서 모르는 거, 이런 현상은 게임에서 내시 균형을 정의할 때 이 내시 균형의 개념에는 이런 요소가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어떤 페이오프라든가 어떤 전략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저쪽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난 또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저쪽에서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쪽 경쟁자가 이 게임의 어떤 페이오프라든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저쪽 경쟁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저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무한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내시 균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문 있어요? 동시 게임에서 이제 내시 균형을 찾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 번씩 해보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바꿨을 때 뭔가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지금 그 아웃컴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의 조합이라는 것은 균형이 될 수 없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실험이겠죠. 그러니까 베스트 리스판스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자, 우선 라홀라가 애드버타이즈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베스트 리스판스는 행텐의 베스트 리스판스는 애드버타이즈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애드버타이즈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니까요. 내가 나의 전략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행태는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애드버타이즈를 하는 것이 바로 베스트 리스판스고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행텐이 애드버타이즈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라홀라가 애드버타이즈를 하는 것이 베스트 리스판스인가? 당연히 베스트 리스판스죠. 그래서 이게 바로 뇌시 균형이에요. 그래서 두 샵이 모두 애드버타이즈를 하는 것이 바로 뇌시 균형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에서 한 샵이라도 여기에서 벗어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을 바꿀 인센티브가 있을까? 당연히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홀라가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때 행텐의 베스트 리스판스는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텐이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라홀라의 베스트 리스판스가 과연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 것인가? 당연히 하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느 한 샵도 벗어날 인센티브가 없어요. 여기에서 라홀라가 자신의 전략을 바꾼다든가 혹은 행텐이 자신의 전략을 바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웃컴인 두 샵 모두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내시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게임에서는
내시균형이 두 개 존재하는 거예요. 내시균형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내시균형이 아닌 경우에서 우리가 한번 출발해 보는 거예요. 라훌라가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행태는 애드버타이즈를 해요. 그럼 이제 행태는 $700를 벌게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라홀라가 자신의 전략을 수정할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라홀라의 경우에는 만약에 애드버타이즈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이윤이 프로핏이 $300에서 $400로 높아지잖아요. 당연히 라홀라는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 의사결정에서 전략에서 애드버타이즈를 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전략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라홀라는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고 행태는 애드버타이즈를 하는 그러한 아웃컴은 내시균형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행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행텐이 애드버타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애드버타이즈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자신의 이윤이 $700에서 $800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신의 전략을 수정할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 조합은 내시균형이 아니에요. 누구든 빠져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라홀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략을 수정할 인센티브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한번 해보시죠. 네, 똑같습니다. 뭐 여기와 시메트릭한 거니까 두 플레이어 모두, 두 샵 모두 자신의 전략을 바꿀 인센티브가 있어요. 행텐의 경우에 마찬가지겠죠. 행텐의 경우에 $300에서 $400로 이윤이 늘어날 테니까 애드버타이즈를 하는 선택으로 전략을 바꿀 것이고 그 다음에 라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드버타이즈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윤이 $800로 늘어날 테니까 자신의 전략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웃컴도 전략 조합도 내시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그 행텐과 라홀라의 그 뭐 광고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게임에서는 두 개의 균형이 존재합니다. 에퀄리브리아라고 하는 건 이퀄리브리엄의 복수죠, 그렇죠? 보통 IUM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이제 복수가 IA인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뭐 커리큘럼, 뭐 커리큘라, 뭐 이런 게 다 그런 단어들이죠. 이퀄리브리엄도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복수의 형태가 이퀄리브리아고요. 이렇게 두 개의 내시균형이 존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균형의 개념을 두 가지 게임에 한번 조금 현실적인 게임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공유제의 비극이고요.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뭐 환경오염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공유제의 비극. 그 다음에 이제 페널티킥 같은 축구에서의 페널티킥입니다. PK. 공유제의 비극을 우리가 게임 이론으로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다른 기업들이 오염물질을 막 배출하고 있을 때 그냥 슬그머니 나도 같이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게 이제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이 다 정화 시설을 잘 갖춰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나만 몰래 이렇게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면,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들이 비교적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기업들이 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미세먼지든 아니면 뭐 탄소와 관련된 카본 다이옥시드든 뭐 아니면 정말 오폐수를 방출을 하는 것이든 뭐 상관없이요. 정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기업들이 정화 시설을 다 갖추고 있을 때
나는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그게 저한테는 더 나은 의사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경쟁 기업이 정화시설을 갖추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든 아니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든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그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뭐 국가적인 인식의 변화라든가 어떤 뭐 의식 수준의 변화,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라든가 뭐 기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게임 이론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행위들이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밑에 제가 뭐 고아나스 캐널 뭐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고아나스 캐널에 대한 이그젬플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뭐 이제 캐널 아시죠? 이렇게 수로 같은 거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한 100년, 200년 전쯤에는 운송 수단이 기차도 사실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뭐 한 150년도 채 되지 않았죠. 그렇죠? 한 1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운송 수단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내륙 지역까지 이렇게 뭔가 뭐 밀이라든가 뭐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널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캐널 같은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이거 브루클린이니까 이제 맨하탄 옆이잖아요. 이렇게 바다 건너 바다도 아니죠. 이렇게 강 반 바다 반 거기 건너면 바로 브루클린이니까 뭐 교과서 있는 학생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문제는 공유제의 비극이고 그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먼스라고 하는 건 이제 공공재, 퍼블릭 굿즈를 우리가 보통 공공재라고 부르고요. 퍼블릭 굿즈, 공공재, 뭐 국방 서비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섹터에서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저도 LH가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잘 몰라요. 뭐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데 가서 무슨 뭐 자문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면서 자문하는 거 좋아하는 교수도 있어요. 뭐 자문료도 많이 주고 또 이제 그쪽 업계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 베네핏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토지 수용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LH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토지 수용을 하는 일을 그러니까 정부를 대신해서 그 토지 수용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거를 공공 부분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계법인이라든가 법무법인, 그러니까 로펌이나 회계법인, 그 다음에 시중은행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라든가 건물의 가치 같은 거 평가하는 거는 뭐 로펌이라든가 회계법인, 은행 이런 데서 잘해요. 뭐 굳이 뭐 그걸 어떤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뭐 잘할 거고 민간한테 위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할 것 같은 이제 민간 기업 선발해서 로펌이라든가 회계법인 선발해서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적정한 결국은 다 토지 수용하는 것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니까 개인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 돈이 바로 공적 자금이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토지 수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잘할 수 있으면 세이빙 할 수 있으면 뭐 예산 절감하는 것이니까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떤 도시가 개발될지에 대한 정보도 자기네들끼리 결정하지 말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각 지역별로 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시장을 민선으로 선출을 하잖아요. 다 뭐 경기도 지역에 여러 시들이 있고 도지사도 민선 도지사고 시장도 다 민선 시장인데 그 지역 시의회도 다 있단 말이에요. 시의회 의원들도 다 민선으로
의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신도시를 유치하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입찰해서 가장 좋은 후보지를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서로 공개 경쟁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뭐 어떤 도시가 좋을지 결정하면 되는 거죠. 정부도 들어가면 되고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면 되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문제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커먼스는 이제 공유제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커먼스는 이제 공유제 이렇게. 그래서 공유제, 공유지, 뭐 대부분 뭐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커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무슨 주변에 공원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커먼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펌 1과 펌 2가 있습니다. 둘 다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의 기업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다른 하나의 기업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도 우리가 앞서 봤던 두 게임과 마찬가지로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대칭적이에요. 시메트릭합니다. 만약에 두 기업이 모두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게 되면 이제 5만 달러의 이윤을 얻게 되고 두 기업이 모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테니까요. 좋은 환경, 뭐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이런 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편익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이윤을 얻는다라고 보고요. 한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다른 기업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죠. 펌 1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요. 정화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갖추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입했을 수 있습니다. 펌 2는 그렇지 않아요.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기업은 이윤이 크게 줄어들고 반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이윤은 크게 늘어납니다. 마찬가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어떤 페이오프를 갖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디에서 균형이 만들어질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시면 펌 2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했을 때 펌 1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당연히 자신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펌 2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도 비교해 보시면 펌 1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펌 1은 도미넌 스트래티지를 가져요. 그게 바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페이오프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펌 2도 똑같은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펌 2도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펌 1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든 배출하지 않든 상관없이 펌 2도 항상 오염물질을 배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펌 2의 도미넌 스트래티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폴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리즈너스 딜레마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 두 기업 입장에서 더 좋은 아웃컴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의 조합은 이거잖아요. 둘 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7만 달러의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 기업한테 맡겨놓으면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균형, 내시 균형은 둘 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경은 파괴가 되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공유제의 비극.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그러니까 이제 프리즈너스 딜레마라든가 지금 이 트래지디 오브 커먼스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잘 규명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그렇죠. 잘 규명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겠죠. 무작정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뭐 최근에 환경 문제에 대한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Might be, might be. 네. 그러니까 뭐 not always예요. Might be.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보려고 하는 현실에서의 게임은 제로섬 게임인데, 제로섬 게임에서는 그 누군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 이득을 보고요.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그래서 둘 다 좋아지거나 둘 다 나빠지는 그런 어떤 아웃컴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로섬 게임이 바로 페널티 킥을 차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 마지막 그 페널티 킥 PK 키커로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죠. 뭐 여러분 축구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PK 키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럼 이제 다른 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골키퍼가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골대가 이렇게 있고 골키퍼가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골키퍼 쪽으로 차는 거는 없습니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만 찬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차거나 이게 left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차면 right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골키퍼 입장에선 여러분이 차는 방향이 left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right이긴 한데 이걸 그냥 left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키퍼도 어느 쪽으로 넘어질 것인지, 이쪽으로 넘어지면 자신의 오른쪽이긴 하지만 그냥 lef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지면 자신의 왼쪽이긴 하지만 이제 골대에서 보면 차는 사람 관점에서 right이라고 얘기를 하죠.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왼쪽으로 슛을 했는데 골키퍼가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누우면 골키퍼는 이기는 거고 여러분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뭐 이기다 지다 이건 이제 골키퍼는 1점을 얻고요. 포인트 1점을 획득하는 것이고 키커가 실패했으니까 1점을 잃어버리는 경우, 이런 이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골키퍼가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고요. 키커도 골키퍼 쪽으로 차는 경우는 없어요. 문제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골키퍼가 1점을 얻고 키커는 1점을 잃어버리고, 만약 여러분이 찬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골키퍼가 쓰러지면 그러면 여러분이 1점을 얻고 골키퍼는 이제 1점을 잃어버리는 그런 페이오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키커와 골리고요. 골키퍼고, 두 번째 스트레티지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오프는 지금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 들여다보시면 뭐 약간 다른 형태이긴 해요. 시메트릭하지 않은 그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씩 생각해 보죠. 자, 골키퍼가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요. 그 골대에서 왼쪽입니다. 여러분 시각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골키퍼가 이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키커가 공이 이렇게 있겠죠. 키커가 이렇게 찰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찰 수도 있어요. 골키퍼가 왼쪽으로 넘어질 때 만약에 왼쪽으로 차면 그러면 골키퍼가 1점을 얻고 키커는 마이너스 1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골키퍼가 왼쪽으로 넘어질 때 키커가 오른쪽으로 차게 되면 키커가 1점을 얻고 골키퍼가 이제 1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도 보시면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데 키커가 왼쪽으로 차게 되면 키커가 1점을 얻게 되고 골키퍼는 1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쓰러졌는데 오른쪽으로 차게 되면 이제 골키퍼가 공을 막았으니까 골키퍼가 1점을 얻고 키커는 이제 1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이너스 1점이요. 이 경우에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아무 데서나 하나 시작해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해 볼까요? 레프트에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레프트. 그러니까 지금 한쪽으로 찬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한쪽으로
골키퍼가 막는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골키퍼가 왼쪽으로 넘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예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왼쪽으로 차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센티브는 키커의 인센티브는 뭐냐면 이때 왼쪽으로 넘어지는 걸 뭐 받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왼쪽으로 넘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키커는 절대 왼쪽으로 차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찰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아니에요. 레프트 레프트라고 하는 전략의 조합은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왔어요. 이건 과연 그럼 내시 이퀄리브리엄일까? 내시 균형일까? 잘 생각해 보시면 골키퍼가 왼쪽으로 쓰러졌는데 키커가 오른쪽으로 찬단 말이에요. 키커가 오른쪽으로 찬다고 예상이 된다면 골키퍼는 당연히 왼쪽으로 넘어지지 않겠죠. 오른쪽으로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전략을 수정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겠죠.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아닙니다. 키커가 오른쪽으로 찬다고 했을 때 골키퍼의 최적 베스트 리스판스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넘어지는 건 베스트 리스판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시 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키커는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걸 아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차지 않겠죠. 오른쪽으로 차면 그건 베스트 리스판스가 아니니까 당연히 키커는 다시 왼쪽으로 찰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어디에서 출발을 하든 이 게임은 내시 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 조합에서도 골키퍼든 키커든 자신의 전략을 바꿀 인센티브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게임이에요. 이 경우 내시 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 순수 전략과 혼합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퓨어 스트래티지를 순수 전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제 믹스트 스트래티지를 이제 혼합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시거나 축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키커가 세상에 어떤 그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여자 축구 어젠가요? 어제 엊그제 했었나요? 엊그제 했었던 것 같은데 엊그제 했을 때 그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PK는 누가 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군가 예를 들면 뭐 지소연 선수가 아니면 뭐 조소연 선수가 뭐 키커가 될 수도 있겠죠. 지소연 선수가 아니까 주장이니까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누구든 간에 한쪽 방향으로 주구장창 킥을 하는 선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실 이게 순수 전략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순수 전략은 그냥 왼쪽으로 차는 것 이게 이제 순수 전략이고 오른쪽으로 차는 것 이런 게 순수 전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스트래티지는 기본적으로 다 순수 전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키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한쪽 방향으로만 차는 키커는 없습니다. 쭉 데이터를 보면 어떤 선수의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의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른쪽으로 차기도 하고 왼쪽으로 차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순수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은 페널티킥을 찰 때 순수 전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찼다가 왼쪽으로 찼다가 오른쪽으로 찼다가 계속 이제 뭐 여기저기 막 차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하냐면 골키퍼들은 그 전담 키커들이 어느 쪽으로 킥을 하는지 대충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골키퍼들은 이제 그걸 다 그 인지를 하고 경기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상당히 높은 오른쪽으로 많이 차는 선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골키퍼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겠죠. 그런 정보가 사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계속해서 랜더마이즈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차고 어떨 때 왼쪽으로 차고 랜더마이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줬습니다. 오늘 아니면 승부차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선수가 키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저 선수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더니 half and half예요. 오른쪽 절반, 왼쪽 절반 이렇게 차는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골키퍼도 이제 랜더마이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선수가 오른쪽으로 찰 확률이 2분의 1이고 왼쪽으로 찰 확률이 2분의 1. 지난 여러 번의 경기에서 10번의 페널티킥을 찼는데 5번은 오른쪽으로 찼고 5번은 왼쪽으로 찼어요. 뭐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5번 왼쪽, 5번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골키퍼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선수가 랜더마이즈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키퍼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랜더마이즈를 하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넘어질지 왼쪽으로 넘어질지 랜더마이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랜더마이즈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골키퍼가. 키커가 랜더마이즈 한다는 걸 골키퍼가 인지를 했어요. 이제 골키퍼는 어떻게 하냐면 동전 던지기를 해요. 몰래 뒤에 돌아서서 주머니가 있나요? 축구 선수 유니폼에 동전을 꺼내서 동전 던지기를 한 다음에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뒷면이 나오면 이제 왼쪽으로 쓰러지는 이런 의사결정을 골키퍼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키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커도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골키퍼가 저렇게 랜더마이즈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키커도 뒤로 돌아서 가지고 동전 던지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차고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차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을 두 선수가 모두 키커와 골키퍼가 모두 채택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전략을 우리가 믹스드 스트래티지 혹은 혼합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전략이 있고 그러니까 뭐 right, left라고 한번 해볼까요? R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고 L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P의 확률로 R이라고 하는 전략을 채택을 하고 1-P의 확률로 L이라고 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죠. 가위바위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차라리 어떨 때는 페널티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위바위보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덜 긴장되잖아요. 차라리 페널티킥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게임 이론을 마무리를 했고요. 물론 이제 혼합 전략을 사용할 때 키커와 골키퍼가 모두 동전 던지기를 해서 오른쪽으로 찰지 오른쪽으로 쓰러질지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럼 균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뭐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게임 이론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시험 범위는 13장 게임 이론까지예요. 중간 시험. 질문 없으세요?